제가 요새 새벽에 일이 있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고 우리나라도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은 음, 잘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헤매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죠.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좀 이따 볼까요? 그래서 일단 장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장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코어 CPI가 나왔거든요. CPI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런데 보시면 코어던 이게 전월이던 전년이던 동기 대비 보면 이 기대치보다 낮아지기도 했고 전월보다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뭐 코어던 아니면 전체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또 뉴욕 연준에 보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이제 1년, 3년, 5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했다가 여기다 내려왔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가 미시건 대학교 기대 심리지수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지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긴 하고 내려왔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긴 했거든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 보시면 고점,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밀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헤매고 있죠. 반등이 세진 못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제 외국인 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내려갔다 얘기 보도들을 하긴 하는데 보시면 이제 매매 규모가 눈치 보기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12월 12일 요 시기 이후에 지금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어가지고 방향성을 정확히 타깃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상 여기 경기선 위에 섰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경기선 위에서 지금 얘를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입니다. 코스피. 연말 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이 모호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변수가 없고 지금까지 큰 변수로 짓누르고 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면서 그 부분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측정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 지표가 썩히 좋게 나오는 거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래로 세차게 꽂는 것도 위로 세차게 올라가는 것도 이도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그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에 보면 이제 오늘 나온 건데 어젠가? 오늘인가? 예. 미국의 소기업들 심리지수가 살짝 들렸거든요. 내려왔다 다시 들린 거예요. 이건 컨퍼런스 보드인데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월 초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 거고 여기 보시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심리지수 자체가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심리지수가 그렇게 추세적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패턴을 현재로서는 글로벌이 다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지수나 뭐 전체적인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이 바뀌었느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경제 흐름 전체적인 거는 바뀐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치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뭐 그 석유 관련돼서 러시아산 캡시온 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뭐 나중에 또 캡시온계 부작용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보도들도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NEST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브렌트유하고 그다음에 우랄산맥 그러니까 러시아 석유하고 브렌트유하고의 차이가 점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러시아산 그 유가의 가격 하락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격 하락을 보면 둘 다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브렌트유하고 둘 다 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산 하락 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추세적으로는 하향 안정세로 가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들여다볼 게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거든요. 이제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103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로즈를 보면 103달러에 진입했거든요.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가 언더가 아니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큰 추세로 놓고 보면 여기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 보시면 강도가 세차게 이렇게 밀어 올라간 패턴이 있죠. 강도가 바뀌었죠. 올라가는 패턴이.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2월 24일 요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 2월 24일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추세가 아주 강화됐었거든요. 일단은 내려오다가 1차 지지선 아마 100달러, 이 언저리가 100달러입니다. 얘가 100달러 언저리에서 일단 테스트를 할 것 같고, 더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초입인 90달러 중후반대 한 97, 7달러, 6달러 뭐 요때 와서 다시 그러니까 저점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금값은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1900원 초반대까지도 얘가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이 열렸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은 계속 추세적으로 좀 빠른 속도 내려오다가 약간 지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내려오다가 추세가 잠깐 반등되고 내려와서 지금 있는데 이게 3.6달러 3.6%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3.5% 4% 후반대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멈추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게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 차이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스프레드를 이게 벌어졌던 게 이때거든요. 이게 0.95달러? 0.95%? 예, 마이너스 0.95%까지 갭이 벌어졌었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이게 0.8 얼마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0.84 그리고 0.87까지 내려왔죠. 근데 보시면 내려오는 강도가 약간씩 옆으로 기고 있죠. 스프레드가. 그런데 이게 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3개월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3개월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 버리면 이 벌어지는 강도가 세지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다시 들릴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조금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3.5% 10년 국채 수익률 그 이하로 매집을 안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다시 들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심히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흐름 이외에 큰 흐름의 변화가 중국의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내달에 춘제가 돼서 사람의 이동이 상당히 많아지면 방역 정책까지 폐지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도 약품 풍기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시기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한번 지나고 나면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패턴을 거친다는 걸 우리가 이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뉴스 보도가 새까맣게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 당국이 그 방역을 옥죄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나 상황은 좀 더 호전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한겨레 신문 조계환 기자께서 올려주셨는데요. 12월 10일자입니다. 네, 밑에 보시면 중국 방역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미nsky 모멘트, 이 미nsky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붕괴된다는 그런 건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공급망 재편, 이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애플사가 해외 이전을 하는 거죠. 애플 생산을 위해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리고 첨단 산업 관련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 그래서 많은 외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죠. 지금도 나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부동산 관련된 것들이 위기에 봉착해서 그걸 수습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일단 수축된 그 자체가 회복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한 3% 정도, 5%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봉쇄
대한 얘기를 듣고 주시장이 거기에 선반영해서 좀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들려 올라가길 바랬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형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준다는 것에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지금 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좀 우리나라 국내 주식으로서 좀 안 좋은 패턴이고 일단 이게 민스키 모델인데 이거 스티밋 여기에서 잘 설명을 해놔서 이걸 그냥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민스키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탐욕 환산 이게 사실 버블 붕괴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붕괴가 되고 정상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붕괴되는 단계가 끝난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끝난 거냐 얘가. 일단은 이게 사실은 이제 붕괴될 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신용시장 자체가 붕괴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은 붕괴됐는데 신용시장은 붕괴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하이힐드 채권 이거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파란 게.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트리플 C 이하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을 인덱스화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연두색 요게 국채하고 하이힐드 채권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전체 수익률을 인덱스한 걸 스프레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이렇게 붕괴될 때 이렇게 그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10년 국채 수익률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하고 위험자산은 털어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패턴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둘 다 올라가고 세 개 다 올라가고 세 개 다 내려오죠. 내려오거나 올라가는 강도도 비슷합니다. 즉 아직 채권 시장은 위험 채권조차도 위기에 몰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금융시장 그 OFR 어떤 그 자산별 금융시장 분류별,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지역별 어딨어? 네, 지역별 이 두 가지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뭐 지역별로도 한번 들렸다가 살짝 내려오고 이 들린 게 이제 미국이 들린 거예요. 특이하게도 미국이 이제 확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금 조달이라든가 안전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변동성들 이런 것들 종합한 것들도 보면 최근에 살짝 들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시카고 연준의 미국의 금융시장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조건인데 여기 보시면 이 아직은 안정화 국면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강하게 내려오진 않고 있고 살짝 멈추고 있긴 한데 금융시장이 자산시장이라든가 그 글로벌 시장 전체 그다음에 미국 시장 자체 내에서 놓고 봐도 크게 아직은 요동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얘가 살짝 얘는 뭐냐면 매크로 그러니까 그 경제가 여기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요 금융시장만 쳐다본 거 안에 경제가 포함돼서 그래서 약간 조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 들리려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융시장 자체가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출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의 파산재단 내용을 보면 여기 보시면 전체 숫자가 6%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1월 달에. 그래서 요게 그 개인 회생이거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요게 챕터 11이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이고요. 챕터 13이 개인 채무조정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구조조정 자체도 늘었어요. 보시면 14%. 작년 11월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상업,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영업자 그 장사하는 거나, 그러니까 커머셜이거나 인더스트리나 전부 포함한 거겠죠. 그게 한 17% 늘었고, 개인 파산이 6%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그냥 구제금융 쪽으로만 놓고 봐도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입니다. 이게 올해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상계인데요. 이게 차지오프는 그 받을 수 없는 여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받을 수 없는 대출. 6개월 이상 장기 상환이 안 되는 대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기지 관련된 대출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소비자 대출 보시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여기 작년 4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거 이외의 대출은 그거보다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얘도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로 놓고 보면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커머셜하고 인더스트리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대출이죠. 장사하거나 그런 사람들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 판매 쪽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여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의 기준이죠. 가끔 보여드리는 대출 기준을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잖아요. 이 강화되는 걸 푸는 게 그냥 은행이 풀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표시된 이 주황색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강화되는 요 과정 중에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신용 팽창의 시스템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그 리셋되는 게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리셋이 돼요. 경제 사이클이 순환할 때.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게 리셋이 안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90년대 보면 여기 90년대 후반, 98년도쯤에 후반에 98년도 후반에 러시아가 그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잖아요. 그때 연준에서 기준금리 살짝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그 대출 그 기준이 살짝 내려와 준 적이 있어요. 급등했다가. 그래서 후반 경기 사이클이 좀 더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런 사이클이 여기서도 또 만들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의문점이고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출이라네. 고용이 상당히 이제 제가 살가 잠깐 들어서 일단 이 고용 지표를 올렸는데 이게 98년도 때거든요. 이 고용 지표가 아직은 들리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98년도 후반부에 금리 내려줄 때 되면 요원저리에서 98년도 후반이니까 요원저리에서 금리를 내려줬거든요. 근데 추세적으로 아직 들리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이게 아랫 방향으로 지금 멈추면서 이게 지금 들릴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들릴 거라는 예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미국의 소비자 그 지출이 경제의 70%를 담당하잖아요. 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자 여력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더 많은 돈이 투입이 안 된다는 뜻인 거죠. 좀 그때하고 완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기준금리를 살짝 내려주는 것만으로 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어서 연준의 금리로 인한 충격은 주시장이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은 계속 그 추세를 지속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시장, 그러니까 대출시장이나 자본시장에, 특히 자본시장은 아예 위험성이 아직은 안 보이고 있고요. 대출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 조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은행은 거기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이 더 돌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경기 수축 국면이 소프트 랜딩보다는 하드 랜딩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까지는 많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돈나무 언니 얘기가 나왔거든요. ETF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파란색 이게 아크펀드고요. 그다음 이게 테슬라고 이게 줌입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주식이죠. 아크펀드에서 담아서 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한 80% 빠졌고, 아크펀드는 고점 대비 76, 테슬라는 고점 대비 60%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물론 반등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저점이 어딘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변동성이 크긴 한데 이게 지금 이게 자동차 기업들 펍에서거든요. 이게 얘가 테슬라입니다. 얘가. 그리고 얘가 도요다예요. 10배 정도 되죠. 이거 거의 50배 되는 거잖아요.
이 갭이 너무 이 밑에 있긴 합니다. 근데 페라리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봐야죠. 전혀 우리하고 좀 다른 차들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테슬라의 50배 정도 되는 걸 이게 용인을 해줘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이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지금 뭐 판매가 한 740억 달러? 그리고 한 11억 달러 이익을 내고 있긴 한데, 이익에는 판매이익뿐만 아니라 그 탄소 배출권 판매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도요다거든요. 도요다는 2,450억 달러, 50억 달러 정도 팔고 18억 달러, 아니 180억 달러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훨씬 더 이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패턴을,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여기 기사를 보면 뉴시스 이종인 기자께서 올리신 건데 12월 13일 날 반토막 났는데 여전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0달러도 깨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60 얼마 하든가 테슬라 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배수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성장주에서 이제는 이탈해야 되는 시기가 됐고, 가치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배수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배수가 밑으로 쭉 떨어지는 속도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 100달러 깨지면서 테슬라가 더 밑으로 세차게 밀려 내려갈 겁니다. 지금 이게 민스키 모멘트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패턴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방향성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다만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얘가 더 밀려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받을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상황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